아나톨리아, 시리아, 가나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 일찍이 한 곳에 정착해 촌락을 일구고 가축사육과 작물 재배에 성공하고 그 생산물을 저장 운반할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안, 다시 말해 신석기 문명이 나타나 발전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류가 비옥한 초승달의 서쪽 끝자락에 걸려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 유역의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구석기 생활 양식에 머물러 있었죠. 그렇다고 훗날 이집트로 불릴 이곳이 신석기 생활 양식이 발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척박하거나 생활 수준이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요. 플라이스토세 말기 기후가 온난해지고 강수량이 늘어나자 수위가 높아진 나일강은 더 자주 그리고 크게 범람했고, 그로 인해 강 양쪽 저지대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 하류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사람 집단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충족토지대가 형성되었죠. 그러나 풍요로운 거문던 케메트는 대부분 강 양안에 아주 좁게 형성되었기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기 까다로웠고, 그 너머에 곧바로 펼쳐지는 척박한 붉은 땅 데세레트를 외부 집단이 건너오기도 매우 어려웠죠. 이처럼 자연환경은 풍요로운데 인구는 희박해 생존 경쟁이 느슨하고 생태적 위험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굳이 오랜 생활 양식을 버리고 목축화 경작처럼 품이 더 많이 들고 더 번거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게다가 나일 유역이 큰 메기, 거북, 물새 같은 수생자원이나 야생 향부자 같은 식물자원은 풍부하지만 대규모 집단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형 포유류나 밀과 보리 같은 최초 재배식물의 야생종이 없었던 점 역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새로운 생활 양식의 발전이 더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세에 접어들어 강의 물길이 서서히 오늘날과 같아지고 약 9,000년 전 파요모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나일 유역의 생활자들은 가나안의 나투프 사람들과 비슷한 채집, 수렵, 어로 중심의 오두막 야영지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오늘날의 우간다 비토리아 호수에서 시작하는 백나일과 에디오피아 타나 호수에서 시작하는 청나일이 수단 하르툼에서 합류한 뒤 다시 여기에 아트바라 강 등 여러 지류가 합해지면서 지중해를 향해 북쪽으로 약 6,650km를 달리는데요. 보통 이집트 고고학과 고대사에서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아스완 근처의 제일 폭포에서 하르툼 사이의 건조지대를 누비아, 그리고 제일 폭포에서 하류 삼각주 지역까지를 이집트로 나누고, 이집트는 다시 제일 폭포에서 아마르나 부분까지의 상이집트와 아마르나에서 하류 삼각주까지의 하이집트로 구분하죠. 나일 유역의 가장 오래된 아석기 문화의 흔적은 누비아에서 발견된 약 만년에서 8,800년 전 사이의 것들인데 반해 이집트에서는 파욤저지 부근에서 그보다 한참 뒤인 약 8,000년 전 이후의 것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하지만 강의 규칙적인 범람과 그에 따라 형성된 두꺼운 퇴적층을 고려하면 유물들의 시대 순위, 반드시 두 지역이 아석기 문화에 접어든 시기의 선후 관계를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생활 양식은 분명 반대 방향, 즉 북에서 남으로 전파되었죠. 상하 이집트의 아석기 사람들은 제각기 비슷한 시기에 정착 생활과 야생소의 가축화를 시작으로 사냥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금씩 줄여갔지만, 작물 경작 중심의 생산 경제가 핵심인 본격적인 신석기 생활 양식은 소남아시아와 가까운 삼각주 지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이집트와 파욤저지대는 삼각주보다 기후나 생태 환경이 경작보다는 채집, 수렵, 어로에 훨씬 유리했기에 본격적인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나마 파욤 지역에서도 약 7,000년 전쯤 초기 농경이 시작한 흔적이 발견되지만 이후 약 2,000년 동안 눈에 띄는 큰 변화나 발전은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하이집트에서 시작한 생산경제 생활 양식은 점차 나일 계곡 전역의 비옥한 충족토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었죠.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가나안 지역은 기후가 오늘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건조해지면서 토기 이전 신석기 문화가 아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약 7,000년 전 이후 나일 계곡의 농업이 빠르게 보급된 이유는 단순히 가나안의 신석기 문화가 교역을 통해 우연히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토기 이전 신석기 가나안 사람들이 직접 시나이 반도를 횡단한 삼각주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두 지역 사이에 직접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점은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죠. 그러나 서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정착, 농경, 토기 사용은 매우 오랫동안 채집 수렵 중심인 구석기 생활 양식의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렀습니다. 상이집트와 누비아는 약 6,000년 전을 전후해서야 본격적인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나일 중상류의 신석기 문화는 세부적으로는 하류의 신석기 문화와 여러모로 달랐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이집트의 영향으로 출현했죠. 물론 여기서도 농경이 채집, 수렵, 어로를 빠르고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화는 점차 거대함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역시 서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주 촌락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뭉치고 흩어지고를 반복했고, 생산력의 차이와 분업에 따른 사회적 분화와 위계 질서, 그리고 세습적인 불평등이 점차 공고해졌으며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들에서는 초기 군장 국가가 나타났죠. 한편 지구상에서 제일 긴 강덕에 일찍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서로 문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우월한 집단들이 주변 세력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넓혀나가면서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 지역 사람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아우르고 묶는 공통의 문화와 의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남아시아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오리엔트 세계는 관습적으로 기원전 약 3300년을 전으로 이른바 청동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사실 이 구분법 또는 명칭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리 등 금속을 다루는 초기 기술은 동기 혹은 금속배원기로 구분되는 이전 시기에 이미 나타났고, 심지어 오늘날의 세르비아 프로츠니크에서는 무려 기원전 5000년대 중반에 구리와 주석을 섞어 청동을 만든 흔적도 발견되었죠. 게다가 오리엔트 전역에서 구리는 거의, 그리고 주석은 전혀 생산되지 않았던 탓에 청동은 기원전 2000년대에 활발한 국제교역망이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극히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이 매우 드물게 손에 쥘 수 있는 사치품을 제외하면 사람 공동체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청동기 시대라 하면 오리엔트에 국한해 새로운 도구의 사용이나 경제 양식의 발달보다는 농업의 집약화, 문자의 출현, 종교와 군사를 아우르는 중앙집중 국가의 발달, 조직적인 전쟁과 노예제에 따른 고도의 사회계층화 등 인류사에서 이른바 문명이 최초로 형성된 시기로 여겨집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류 충적 토지대에 나타난 여러 정주 공동체 중 일부는 기원전 약 5000년을 전후에 도시로 발전했고, 그 중에서도 우르크를 비롯한 20여 개는 다시 기원전 약 3200년 즈음에 경쟁적으로 국가 형태로 발전해 이른바 최초의 문명을 이룩했죠. 국가를 규정하는 속성은 너무나도 많고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의견도 천차만별이지만, 국가는 적어도 궁극적으로 특정한 영토의 인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작업의 전문적인 동시에 통치자 또는 통치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관리계층을 포함하는 조직이,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고도의 복잡하고 계층화된 위계적 사회에 행정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단일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생활환경의 악화로 희소자원과 노동력의 확보가 절실해지거나, 이전 시대 족장사회의 엘리트들이 더 강한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원할수록 기존의 촌락이나 도시는 일시적인 통일기와 장기적인 교착기가 여러 번 반복하는 오랜 과정을 거쳐 국가로 이행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한 욕구나 욕망 역시 계속해서 커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끝내 어떤 한 사회의 지도자가 이웃을 압도할 이점을 확보하면 모든 경쟁자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족장사회를 이전의 그 어떤 곳보다도 큰 규모로 탈바꿈시키며 패배 집단의 과거 충성심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향한 새로운 충성심을 주입하기 위해 새롭게 수정된 우주론을 수반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사제 집단이나 패배 집단 내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무리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 같은 보상을 줘서 통일 직후의 불안정한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질서로 물든 세계의 질서를 회복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기존의 작은 사회나 집단들을 아우르고 그 위에 군림하는 국가가 출현합니다. 기원전 약 3000년을 전후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도 아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최초의 국가가 탄생했겠죠. 기원전 약 3500년대 이후 갈수록 건조해진 기후는 초기 국가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희소해진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손해진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군사력과 노동력을 제공할 많은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어야 했지만, 당시의 높은 사망률 아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었기에 도시는 자발적 외부 이주나 주변 주민의 강제적 흡수 또는 습격과 전쟁을 통한 노예 확보 등의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도시는 영토를 갖추고 통치기구를 창안하며 성벽을 쌓아 권력을 상징적으로 과시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거대한 기생집단인 국가조직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치체계를 통한 막대한 여분의 농업생산물 확보 없이는 유지할 수 없었죠. 더 많은 노동력,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행정력, 이를 뒷받침할 더 많은 여분의 농업생산물, 이를 실현할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치조직과 체계, 그리고 다시 더 많은 노동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었고, 이 고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의 곡물 의존성도 높아졌기에 그만큼 초기 농업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취약성과 불안정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곡물은 여러 농업생산물 중에서도 국가를 만든 1등 공신이었죠. 최초의 국가들은 주요 식용전분을 공급하고 현물 조세 단위로 사용하기 쉬운 밀이나 보리 같은 단일종 곡물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반면 영양분이 더 풍부하고 수확체계가 더 유연한 콩과 같은 협과식물을 비롯해 곡물종들보다 농업인구학적 조건이 더 좋은 여러 식물군은 단지 징수, 운반, 저장, 분배 등 전유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단위에서 배제되었는데요. 초기 국가는 곡물 조세를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곡물을 재배할 땅과 노동력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철저하게 힘을 쏟았고, 주요 조세 곡물의 생태 조건에 따라 패권적 농사 책력을 만들어 보급했죠. 그리고 동시에 곡물이 재배되지 않는 땅과 곡물을 재배하지 않는 사람들, 즉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땅과 그곳의 사람들은 날것 또는 야만으로 규정하고 차별하며 위험시했습니다. 문자는 곡물이 만든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국가로 대변되는 익은 것 또는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록과 등록 그리고 책량은 초기 국가를 운영하는 장치였기에 문자는 곧 국가의 눈이었죠. 그래서 수메르 문화권에서 왕의 상징은 믿고 쓸 줄 아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인 식량사의 막대기와 줄이었는데요. 국가의 조세 체계는 문자를 이용한 인구 등록, 식량의 표준화와 추상화, 수취하고 거래한 물량의 통계 등을 통해 순전한 강탈을 넘어 노동과 식량의 합리적인 수치로 변모했죠. 그러므로 문자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국가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국가 내부의 피지배 집단과 국가 밖의 야만인들에게 문자는 국가의 폭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했기에 그들은 대체로 문자 자체를 거부했으며, 국가가 혼란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국가의 기록을 찾아 폐기하곤 했죠. 문자가 내부를 향해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도구였다면, 성벽은 외부를 향해 국가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성벽은 정착과 도시화를 거쳐 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의 필수 조건인 대규모 수치와 저장의 결과물로서 국가의 소중한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며 격리하기 위한 방어용 외피였죠. 성벽은 겉보기에는 유사시 통치자들을 비롯한 엘리트 집단의 특권과 재산 그리고 정치 종교적인 권력 등을 외부에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일상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내부 요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둬두는 역할이 더욱 컸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정치적 통제력이 미치는 한계를 규정하는 경계선이었는데요. 국가가 힘들여 두껍고 높은 성벽까지 쌓아가며 지키려 한 것, 야만의 날 것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인구, 즉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먼 조상이 공동체를 이룬 이래로 고작 200년 전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가 산업 현장에 실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기까지 모든 사람 공동체의 핵심적인 경제 기반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순수한 육체 노동력이었죠. 특히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렀던 초기 국가는 인구의 획득과 통제가 핵심 운영 기술인 그야말로 인구기계였습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피지배 집단이 지배층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필요 이상으로 노동력과 그 산물을 제공해야만 하죠. 하지만 구석기 원시 공동체부터 자본주의의 출현 이전까지 사람 집단 대부분이 택한 공유 또는 집단 소유 방식의 경제체제에서는 그처럼 필수적인 생계와 안녕을 초과하는 생산을 유도할 사회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그렇기에 국가가 인구 유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단속 수단은 정치군사적인 강요와 종교 이데올로기적인 회유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국가를 만든 곡물과 문자와 성벽은 바로 국가가 사람들을 권력의 핵심부 근처에 모아 정착시키고 붙잡아 두어서 세금으로 수취할 여분의 농산물을 생산시킬 수단이자 방법이며 동시에 이유이자 목적이었죠. 하지만 초기 국가들은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었던 듯합니다. 그토록 두껍고 거대한 성벽이 사실상 방어보다는 통제가 목적이었다는 점이야말로 그 수단들이 제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만큼 주민의 이탈이 잦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니까요. 그러므로 국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노예제였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생산 인구와 전용 가능한 여분의 농업 생산을 최대화하고 계층화와 신분 형성을 통해 사회의 위계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필수 요소였기에 초기 국가들은 노예제의 제도적이고 이념적인 정기화에 매우 힘썼습니다. 노예를 확보하는 방법은 채무나 형벌 등 다양했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얻기에는 역시나 약탈이나 전쟁이 최선이었죠. 게다가 채무나 형벌로 노예가 된 자들은 대체로 같은 공동체 출신인데다가 책임을 이행하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약탈이나 전쟁에서 포획한 노예들은 대부분 외부의 이질적인 집단 출신이므로 정서적인 거부감이 훨씬 적었고 심지어 신분의 세습을 통해 잠재적인 노예 인구까지 늘려주었습니다. 노예의 노역 방식도 다양했는데 거칠고 다루기 힘들며 도주나 저항이 쉬운 성인 남성 노예는 대부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 광산, 벌목장, 채석장, 함성 같은 매우 가혹한 현장에 배속되었지만 연약하며 길들이기 쉽고 또 그래서 포획에서 주요한 대상이었던 여성이나 아동은 주로 가정이나 도시의 공동작업장 등에서 일했으며 심지어 개 중에는 다음 세대의 노예 노동력을 생산하고 양육할 가임기 여성과 전문적인 보모들로만 채워진 시설도 있었죠. 초기 국가에서 노예는 곡물과 가축만큼이나 국가의 동생태를 위한 길들인 집단이었고 국가는 비록 노예제를 발명하지는 않았더라도 역사상 노예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기구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기원전 약 3500년 이후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사회는 점차 문명과 역사의 시대로 진입했죠. 농업 정착의 증가로 식량 생산이 늘어난 데다 오늘날의 이란 남서부인 수시아나 평원 도시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피해 유입된 사람들까지 더해져 수메르 문화권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그중 단연 으뜸은 후기 우르크로 그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에 달했고 주변에 100여 개 소도시와 촌락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이주 식민 촌락을 건설할 정도로 넓은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우르크를 비롯한 수메르 초기 도시 국가들은 대부분 별도의 왕궁 없이 대규모 지구라트 단지와 그 위성 신전들이 행정의 중심이자 최고계층인 사제들의 우두머리가 종교와 세속을 아우르는 지배자로 군림한 신정체제였죠. 늘어나는 비축 식량과 교육품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형 문자 형태의 최초의 문자가 나타났고 오리엔트 전 지역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형성된 교역망을 타고 야금술과 학금법이나 바퀴 같은 외부의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유입 보급되었으며 주요 세력들 사이에 자연자원이나 노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도시들은 점점 높은 성벽에 둘러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자, 기술, 전투 능력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속인들이 차츰 권력을 획득하며 사제들과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도시국 가 내에서 영향력을 늘려나갔죠.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약 3500년에서 3200년 사이 상이집트를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발달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만국부 남쪽에 그리스식 이름 히에라콘폴리스로 더 잘 알려진 네켄, 대만국부 북은의 나카다, 대만국부 북쪽의 아비도스와 티스가 각각 최고 중심지인 세 세력이 경쟁하며 성장했습니다. 먼저 우위를 점한 쪽은 중앙의 나카다 세력으로 이곳에서는 기원전 약 3200년이면 농경을 위한 관계시설을 건설하고 독자적인 문자체계까지 갖출 정도로 본격적인 왕조국가 체계에 거의 다다른 정치체가 출현했는데 나카다뿐 아니라 네켄과 아비도스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 신비로운 정과랑 등 전설적인 왕들이 다스린 이 세력을 오늘날 학자들은 제0왕조라고 부르죠. 그러나 주도권은 곧 네켄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곳의 지도자들은 나카다의 위협에 대비해 정착지수를 줄이고 방어에 유리한 곳에 인구를 강제로 집중시킨 뒤 약 한 세기 동안 점차 힘을 키워 상이집트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에 커다란 궁전과 신전을 열어 짓고 사막에 왕가의 묘지를 만드는 등 이후 이집트 왕조 대부분
대부분이 공유한 관습에 기틀을 마련했죠. 상이집트를 장악한 네켄 세력은 곧바로 북쪽으로 진출해 부토를 최고 중심지로 둔 하이집트의 주요 세력을 물리치고 이집트 최초의 명실상부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네켄에서 출토된 방패 모양의 실트한 화장용 팔레트에는 양면에 걸쳐 이 최초의 통일 왕조, 즉 제1왕조의 시조로 여겨지는 인물이 새겨져 있는데 궁전을 상징하는 직사각형 안의 상형 문자에 따르면 이 인물의 이름은 나르메르입니다. 그림들은 그가 연이 상징이고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를 섬기는 상이집트와 파피루스가 상징이고 코브라 여신 와디트를 섬기는 하이집트를 폭력과 피로써 통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한쪽 면에는 상이집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흰 왕관을 쓴 사초 통치자 느스우트 나르메르가 포로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그 머리통을 깨부술 듯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반대면에는 하이집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빨간 왕관을 쓴 벌통치자 비티 나르메르가 두 다리 사이에 잘린 머리를 둔 채 늘어져 있는 적의 시신들 앞에 서 있죠. 제1왕조는 초기에 잠시 가나안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꽤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상대적인 안정을 누리며 독자적인 사회를 이룩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오면 남부수메르 사회는 기원전 약 3100년부터 약 2세기 동안 우르크가 쇠퇴하고 혼란과 이행이 계속된 젬데트 나스르 시대를 지나 기원전 약 2900년 이후 우르, 라가시, 니푸르, 키시 등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했죠. 초기에는 키시와 우르가, 후기에는 라가시와 운마가 우위를 점했지만 최고신 엔닐의 도시인 니푸르는 언제나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 수메르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제공했습니다. 도시들의 규모가 커지고 농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목재, 구리광석, 귀금속 같이 자급자족이 힘든 희소자원과 농사와 건설 노역 등에 동원할 노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쟁과 갈등이 더욱 격렬하고 심각해졌고 이 과정에서 탁월한 전쟁 지도자들이 사제들을 압도하며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는데요. 스스로 거인 또는 위대한 자를 뜻하는 루가를 칭한 이 새로운 세속 지도자들이 이전처럼 단순히 신의 명령을 겸손히 따르는 종에 머물지 않고 신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작업장이 딸린 왕궁을 짓고 관료와 군대를 이끌며 도시와 배후주의 토지와 가용 자원들을 독점한 이 시기를 고고학과 역사학에서는 초기 왕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전 세력과 사제 집단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때로 거세게 반발했는데 기원전 3000년대 내내 궁전과 신전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두 축을 이루었죠.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갈수록 더욱더 중앙 집중화했고 그중 몇몇은 소규모 영토 국가로 변모하기도 했지만 기나긴 약 5세기 동안 제국주의적 야욕은커녕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체를 만들려는 시도조차 없이 작고 독립적인 국가들의 군집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루갈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키우고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니푸르 장악과 군집 내의 패권을 목표로 정복과 반란이 반복되는 지리멸렬하고 소모적인 분쟁만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억압과 착취를 통해 부와 권력을 키울수록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커졌죠. 우르크의 쇠퇴로 남부 메소포타미아가 혼란기에 접어들던 즈음인 기원전 약 3100년 이집트는 반대로 본격적으로 기나긴 통합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특징짓는 체계적이고 독특한 이데올로기의 기반은 모두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1왕조와 제2왕조의 이중왕관을 쓴 두 땅의 지배자들은 나일강을 젖줄로 삼는 단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고 고위관리들은 이를 뒷받침하며 이집트 왕과의 전통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죠. 왕국의 행정중심지는 네켄에서 하류 삼각주 입구에 있는 멤피스로 옮겨졌고 왕과 지배 세력의 위세를 드러낼 건축과 미술 양식 등도 발전했으며 노동력을 징발하고 저장된 식량을 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할 중앙집중적 관료제도 창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의 종교제식을 아우르고 그 위에 군림할 대문화가 형성되었는데 파라오는 점차 단지 이집트를 다스리는 인간신이 아닌 매의 형상을 한 하늘과 태양의 신 호루스의 현현으로 여겨졌고 헬리오폴리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윤후에 중심 사원을 둔 또 다른 태양신 레 또는 라도 매우 빠르게 공식 제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죠. 이 모든 과업의 실질적인 과정을 뒷받침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인 문자를 터득한 서기 계층이었는데요. 기원전 약 3200년부터 이미 초기 형태가 등장한 이집트 상형 문자는 비록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와 달리 표운 문자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집트의 서기들은 대신 상형 문자의 단순하고 빠른 초서체인 신관 문자를 개발해 행정과 상업 등의 일상 업무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약 2680년 제3왕조가 들어선 당시의 이집트는 훨씬 앞서 새롭고 획기적인 생활 양식을 이룩하고도 여전히 지리멸렬한 도시국가 연합체 수준에 머물러 있던 서남아시아 사람들을 따라잡고 아득히 앞질러 인류사에서 전에 없는 놀랍고도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고 거대하고 막강한 중앙집중적 국가체제를 형성했죠. 이후 이집트의 정치, 종교, 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 전반에서 고전적인 형태를 수립한 약 5세기 동안을 통상 고왕국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군주이자 대사제이며 태양신 호루스 라의 현신인 신성왕으로 자리잡은 고왕국의 파라오들은 강력한 국가의 정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은 살아있을 때는 질서와 정의와 진리인 마하트의 원리에 따라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고 죽어서도 오시리스의 운명을 반복하며 저승을 통치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원칙상 이집트의 모든 재원은 파라오의 것이었고 사회적 위신의 필수적인 사치품이 주를 이룬 원거리 교역 역시 전적으로 파라오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지방행정가 노마르케스와 그의 군대 역시 파라오에게 철저하게 복속했죠. 신성한 파라오의 말씀이 곧 법이었기에 이집트에는 별도의 성문법조차 없었는데요. 신민은 그처럼 정치와 종교는 물론 사회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력에 자발적이라고까지 여겨질 정도로 복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신을 영화롭게 하고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봉사가 어찌나 영광스러웠던지 건축가나 장인들은 물론 비숙련 노동자인 농민들 역시 강희범람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3개월 동안에 기꺼이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노동력을 바쳤고 심지어 더럽고 비천한 노예들에게는 웬만해서는 거둘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죠. 여기에
여기에 국가의 체계적인 노동력 징발과 세금 수치까지 더해져 제사왕조의 엄청난 피라미드 단지처럼 오늘날까지도 고대 이집트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파라오의 찬란한 위엄을 드러내는 대규모 건설 토목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